안녕하십니까. 최재훈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은 메타인지의 힘입니다. 이 책을 지으신 고본권 박사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문학이면 문학, 철학이면 철학, 지식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변에서 말씀 듣기로는 넘사벽의 한 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메타인지의 힘은 제가 2번을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사실은 또 읽고 싶은 책인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궁금했던 점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예. 개인적으로 몰랐는데요. 예.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저의 한계를 넘어서 그런지 이런 책을 지으신 분은 과연 누구실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예, 본인 소개와 책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저는 한 30년 넘게 신문 기자로 오래 일을 해왔고요. 신문 기자로 일을 하면서 한 2008년도부터는 IT 분야를 취재했어요. 근데 정보 기술을 취재하다 보니까 2008년, 2007년도부터 아이폰이 발매되기 시작하고 우리 세상이 이제 모바일로 바뀌게 되면서 단순히 이제 IT 분야의 뉴스, 새 제품 출시를 보도하는 게 주로 기자의 역할인데 네. 그걸 하면서 갖게 된 일종의 직업에 대한 회의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이걸 전달하는 거는 저 말고도 잘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제가 아무리 잘해봐야 잘할 여지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 기술이 나중에 나온 게 점점 더 좋은 게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이 작업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스스로 생각한 거는 스마트폰이 나오고 SNS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그 기술들 간의 비교보다는 이걸 쓰게 되면서 개인한테는, 사회한테는, 그 전체 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예. 이런 것들을 조금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까는 너무 모르는 것 투성이고 그걸 별로 다른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예. 할 영역이 무척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작업을 조금 해오면서 책도 쓰고 연구도 좀 해오게 됐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지식이 등장하면서 나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 예.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떤 새로운 시련이나 과제를 만나게 되는가, 이걸 주로 과제로 삼아서 기자의 문제의식을 갖고 좀 취재해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메타인지가 뭡니까? 일단 간단하게라도. 메타인지라고 예. 하면요, 우리가 이제 뭘 안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가장 큰 특성이잖아요. 인지, 그건 예. 인지인데, 근데 인지를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는지, 혹은 또 뭘 알고 있는데 뭘 잘못 알고 있는지, 혹은 뭘 모르고 있는지, 저는 그래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계기판 같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 계기판 없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력장치와 조향장치가 다 있으니까. 근데 계기판이 있으면 지금 연료가 얼만큼 남았는지, 혹은 수온이 얼만큼인지, 뭐 속도가 얼만지를 알면서 할 수가 있는 상황 거죠. 파악이 되죠.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 인지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수도 있고 대충 알고 있는 수도 있고, 인지에 대한 계기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라고 하는 말은 뭐뭐 뒤에 뭐뭐 위에 하니까 상위라는 개념인데, 이제 이걸 번역을 하면서 뭐 상위인지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메타인지라고 그러면 상위인지라고 그러면 개념이 안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지에 대한 계기판, 그래서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능력이 지적 능력, 인지인데 예. 이거를 잘 사용하려면 계기판이 있어야지 잘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지의 계기판 노릇을 하고 그 계기판 플러스 일종의 조향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면은 이걸 조향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현지에 대한 본인에 대한 파악, 그다음에 현상에 대한 인지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셔가지고요. 저는 메타인지 자체를 딱 보면 네 자신을 알라마 이 생각이 저기 먼저 막 들어가는. 그게 본질이죠. 그 핵심인데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는 것, 이것 없이는 사실은 아무리 뭘 잘해봐야 뻘짓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은 겁니다. 예.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리고 자기 상태가 어떤지, 자기 수준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쳇바퀴를 돌려봐야 잘못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 메타인지라는 말을 쓴 지 이제 몇십 년 됐는데 예. 그 이전에도 2500년 전 소크라테스 공자님부터 해오던 얘기고, 예. 그리고 우리도 메타인지라는 말 대신 주제 파악을 해라.
자기 객관화 능력이 중요하다. 그렇죠. 꼬라지를 알아라. 수없이 똑같은 말이 다른 언어로 변형돼서 쓰이고 있을 따름인데 그걸 모르는 상태로 해봐야 실패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그거를 객관화된 용어로 조금 다양한 사례들과 이렇게 체계를 좀 잡아서 도대체 나를 안다는 능력, 예. 내가 알고 있다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한가 그 얘기를 복잡하게 좀 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용어만 그렇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례들이나 이런 거 보면 천재들의 공통점도 얘기하셨어요. 김연아 선수에 대한 얘기도 하고 거기 보면 이제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깨닫는 능력 그런 것들이 이제 천재성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반되는 듯한 표현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한계를 깨닫는 게 천재들의 공통점이다. 천재라기보다는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김연아 선수가 유재석의 저도 봤습니다. 그 200회 퀴즈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어록들을 남겼는데 마침 이제 책 서문에서 김연아 선수 얘기를 발굴해서 이제 저도 조사해서 쓰면서 김연아 선수가 저는 당연히 트리플 악셀을 뛰었는 줄 알았는데 트리플 악셀을 뛰지 않고 금메달을 땄던 거예요. 트리플 악셀이라고 하면은 아사다 마오의 그 필살기고 그렇죠. 세 바퀴에서 악셀, 세 바퀴 반을 도는 여성 피겨 선수 종목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그건데 아사다 마오는 12살부터 이걸 필살기로 삼아서 주니어 시절은 아사다 마오가 김연아 선수를 월등히 앞서죠. 맨날 김연아 선수는 아사다 마오한테 밀려서 2위니까 넘사벽을 가르는 지점이 바로 트리플 악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연아 선수는 본인이 트리플 악셀 전문가인 브라이언 오서 코치를 따라가서 훈련을 받지만 결국 선수 생활 내내 한 번도 뛰지 않아요. 트리플 악셀을.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뛰고도 김연아 선수는 신기록을 세우면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이 나한테 위험하고 장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자기를 가장 잘 파악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써서 운동하고 경기를 했던 거죠. 그런 것에서 보듯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가장 타고난 게 많은 뛰어난 사람이거나 혹은 가진 게 많았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라는 거 우리 살다 보면 다 알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최고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무엇에 흥미가 없는지. 그래서 뭔가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타고난 게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잘 활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잘 활용하자면은 자기를 알지 못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낀다는 건 어떤 의미로 또 잘못된 받아들이냐면 좌절감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렇게 무리한 어떤 충만한 자신감 이런 것들은 도전 정신하고 이렇게 막 연결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격려를 하다 보니 자신을 알기보다는 막 무모한 도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내용을 저도 중요하게 적었는데요. 서귀포에 가면은 법한포구에 이제 해녀 학교가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가서 이제 해녀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해녀 학교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기술이 뭐냐 하면은 수영 기술, 잠수 기술, 조개 채취 기술 이런 게 아닙니다. 해녀는 들어가서 작업하는 깊이에 따라서 깊이 들어가는 상군 해녀, 얕게 들어가는 하군 해녀, 중간쯤 들어가는 중군 해녀가 있는데 그래요? 이게 하군 해녀가 경력이 쌓이면 중군 해녀, 상군 해녀가 되냐? 그게 아니랍니다. 그래요? 해녀는 선천적 폐활량에 따라서 작업하는 깊이가 정해져요. 해녀 학교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기술은 자신의 숨 길이를 정확하게 아는 법. 저런 게 마치 훈련돼서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래서 욕심에 문어나 전복 이 값비싼 해산물과 싸우다가 물때 나올 때를 놓치면 자기 호흡을 넘어가면 이게 비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녀 학교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기술은 자신의 숨 길이를 정확하게 아는 법. 결국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달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보면 뭐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어느 범위 안에서 가장 안전한가, 어느 범위 안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잠 안 자고 하면은 뭐 잘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 때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재밌게 하는 방법은 어디까지가 내 목이 나오는 데인 걸 알면은
그 안에서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그걸 모르면 한 발도 못 뛰어요. 겁이 나서. 그래서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면 뭐 반드시 그렇다고 수영 잘하는 사람들 물놀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아무리 뭐 안전한 물놀이장이라 그래도 깊이를 모르면 자기가 어디까지가 안전한지를 모르면 우리 시도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한계를 안다는 거는 자기의 활동 영역을 아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디까지를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계를 명확하게 또 설정할 수 있으면은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과제로 삼을 수도 있고 거기서부터 또 다음 단계로 출발할 수도 있는데 예. 거기까지 가보질 않으면 겁이 나서 감히 발을 내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계를 알고 한계와 자기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없이 무조건 하면 된다. 이게 잘못하면 비극으로 그렇죠. 치닫는 거고. 사실 과거에도 합병된다 해가지고 정말 비극으로 달려간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옛날에 보면 유치원생들을 해병대 캠프 보내고 본인들의 적성과 취향과 한계와 무관하게 무조건 실현이 좋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어떤 조건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실현이거나 조건이어야지.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과거에는 뭐 하면 된다 해서 뭐 성취한 것도 꽤 많은 것들도 있고 물론 이제 비극으로 끝난 것들도 많은데 이게 한계라는 게 이제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멋진 용어를 하나 이렇게 쓰셨던데 기념비적인 실패. 그래서 이세돌 그 구단께서 알파고하고의 그다음에 무용지물이 된 마지노선. 그게 예전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계도 변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 자체가 변하는 겁니까? 제가 기념비적인 실패로 예로 든 것들이 이세돌의 2016년 알파고에 되고 그리고 2차 대전 때 프랑스의 마지노 요새 또 그런 노키아나 무슨 코닥이나 블랙베리, 림 뭐 이런 회사들, IT 회사들 가장 잘 나가던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대비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확하게 통했던 거예요. 이세돌이 내가 몇 달 전에 실린 파누이 5단과 알파고 대국 봤더니 이게 아직 내 실력하고 잽이 안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마지노 요새도 1차 대전 이 참호전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 한치의 땅도 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강력한 요새를 짓는 거는 너무나 정확한 대책이었었는데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니까 더 이상 전차와 전투기로 전황을 이끌고 가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세돌이 생각했던 것과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발달을 했고 이렇게 과거에는 통용됐지만 빨리 변화가 생기니까 더 이상 그 방법이 통용되지 않는 상황이 오니까 그거는 한계라고 하는 게 전선이 바뀐 거죠. 근데 마치 30년 전, 40년 전 1차 대전 때로 돌아가서 한다면 그 방법이 최적의 방법이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대책을 세울 때 과거의 사례에서 반성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미래에 닥칠 새로운 전투가, 새로운 경쟁이 과거와 똑같은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장할 수 없는 거고, 더욱이 이제 이 혁신이 빠른 기술 기업들, 뭐 코닥이건 노키아건 뭐 림이건 이런 회사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성공 방법이 있었고, 그게 자기들의 기술의 일종의 DNA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걸 포기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에 기반해가지고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디벨로핑을 하려고 하는 건데 발전을 하고자 하는 건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단절적인 변화가 계속 닥쳐오니까 이 자산이 많은 기업들 그리고 노하우에 의존했었던 기업들이 오히려 변신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과거의 성공 방식들을 바꾸려면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노키아에서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이제 벤치마크하라고 이사들이나 직원들을 보냈답니다. 보내가지고 쭉 돌아보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성공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제 전사를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아이폰이 딱 나왔을 때 노키아 엔지니어들이 아이폰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요 낙하 테스트도 통과 못하는 제품입니다. 그런 게 어떻게 소비자 제품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옛날에는 핸드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낙하 실험도 하고 깨트리기도 하고 그건 기본인데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경쟁 상대가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초보 단계도 통과 못하는 제품인데. 그래서 안에 보면 성공한 기업은 반드시 실패할 요소가 많다. 그런 용어를 딱 쓰셔가지고 저도 공감 100배 했거든요. 말씀하신 이 성공한 기업들 아까 말씀한 코닥이라든지 블랙베리라든지 노키아라든지
뭐 이제 삼성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성공한 기업들이 네. 자신들의 것만을 고집하다가 세상의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크레이텐슨의 하버드대 교수의 그 혁신 기업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 아주 예, 유명한 예. 책이 바로 그거죠. 코닥 같은 데가 이제 대표적이었는데 워낙 자신들이 성공한 노하우와 경로에 대한 의존이 강하니까 그 성공 경험이 없고 자산이 없으면 과감하게 도전할 수가 있는데 성공 경험이 있고 그걸로 오늘의 코닥을 만들어 온 회사, 오늘의 포드를 만든 회사, 이런 회사들은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고 맨 땅에서 출발하고 그런 신생 기업과 똑같은 수준으로 도전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판이 바뀌었을 때는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덩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혁신 기업이 혁신 기술 때문에 혁신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는 게 이제 혁신 기업의 딜레마라고 하는 데서 이제 자주 언급되는 사례들이죠. 바로 그 말씀이죠. 성공한 기업이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하는 수가 생긴다. 이게 비즈니스에 대한 취재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기업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고정돼 있는 것보다 이동하는 게 부가가치가 더 크고 그다음에 이동하는 것 플러스 거기에 시간까지 들어가고 유니크하고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들일수록 가치가 커지는데 그중에 무슨 얘기를 딱 하셨냐면 그래도 고정된 너를 알아야 된다. 반은 성공한 거다. 사실은 이게 좌표가 막 움직이면 이게 뭔가 너무 헷갈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를 기준을 잡으려면 초질관되게 말씀하시는 현재를 알아야 돼. 그 아주 저는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제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도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앞뒤로 이제 또 그거보다 더 상세한 얘기가 나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전투에서 위태롭지 않다. 백전불태인데 근데 이제 거기서 어느 얘기가 나오냐면은 적을 몰라도 나를 알고 있으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그러니까 일단 1승 1패. 그렇죠. 50%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모르면 100패하는 거예요. 항상 위태로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투라고 하는 거는 적과 나인데 적은 항상 이동하고 불가지죠. 이건 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적이 될지, 누가 쳐들어올지는 모르는 거고. 근데 막는 나는 항상 똑같은 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하는 거는 가능하면 좋지만 불가능하면 계속 바뀌고 이동하니까. 근데 나는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은 자신의 빈틈이나 자신의 전력을 객관화할 수 있으니까는 나를 조금 더 알고 있으면은 적이 누가 오더라도 조금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목표나 대상은 항상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 표적이죠. 이 이동 표적은 맞추는 순간 옮겨갔으니까 이건 무지무지 어려운 겁니다. 요새야 오토 트래킹 장치가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우리가 포커싱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겨냥해야 되는 나는 항상 고정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비게이션 보면요. 내비게이션이 항상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은 우리가 목표지를 찾아가는 건데 나의 출발 지점이 명확하지 않은 목표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왕자에도 나오는 그 얘기.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목표 지점은 변화가 빠른 디지털 세상에서는 계속 변화하는 겁니다. NFT 메타버스 나오다가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나오는 것처럼 뭘 해야 되나는 계속 바뀔 거고 앞으로 또 바뀔 텐데 근데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나는 지금 뭘 알고 있나 어떤 상태인가는 항상 이건 상수입니다. 하나는 변수, 하나는 상수인데 변수를 최대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기본이 되는 건 상수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수를 찾으려고 하면은 이거 방정식이 못 풉니다. 백전백패네요. 아니 그래서 사실 여러 번 제가 이 메타 인지의 힘에서 배운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자기 위치를 아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상당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중에 50%의 성공 확률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저는 그래서 그게 약간 이렇게 몽했다가 클리어하게 뭔가 딱 잡히는.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헤라클레이토스 얘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그런 걸 한 다음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 참 말이 재밌기도 하지만 맞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것은 진리야 라고 하는 건데 그 얘기를 플라톤 선생님께서 판타레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했어요. 판타레이가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만물 유전이죠. 모든 게 흘러간다. 이제 판타 이제 범 모든 것 레이 이제 변한다 흘러간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속하지 않고 끊없이 변하고 있다.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건데 그 줄은 절대 같은 강물
한 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는데 아까 마지노 요새처럼 혹은 무슨 코닥처럼 자기의 판단의 근거를 과거에 두고 있으면은 이미 예. 가물은 흘러가 버렸는데 그렇죠. 작동하지 않는 판단을 하는 거죠. 물도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그 물이 아니고 다시 1분 뒤에건 10분 뒤에건 들어가는 나는 1분 전 10분 전보다 이미 노화한 그렇죠. 상태이니까 네. 내가 변화했고 대상과 환경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아는 것. 그렇다면 항상 유동적인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자신과 지식의 상태를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겠죠. 이게 소크라테스 선생께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다녔다고 그래요. 네. 근데 네. 책에 보니까 결국 못 찾아서 본인이 제일 지혜롭다라고. 그 얘기 조금 설명을 예,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살던 2500년 시절에는 이제 그리스의 델포이의 신탁,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제 신전에 가서 물어보고 신의 말이라고 하는 거기에 사제들의 말을 이제 받아서 신탁이라 그래서 이제 저기 하는데 어떤 소크라테스 친구이던 동시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소크라테스야 라고 신탁을 받아와가지고 소크라테스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줬더니 왜 당신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요? 라고 물어봤더니 소크라테스가 그럴 리가 없는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보다 그렇죠. 똑똑한 조 교수님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청취자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죠. 해서 소크라테스가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소피스트들이 판치던 아테네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그렇죠. 많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 사람들 다 찾아가서 이것저것 물어봐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꼬치꼬치게 묻는 그게 있잖아요. 물어봤더니 모르고 있어요, 제대로.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내린 결론이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걸 잘 모르고 있네라고 하는 거를 사람 만날 때마다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나도 모르고 있네. 근데 차이가 하나 있구나. 저 사람은 지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데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구나.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는 점에서 나는 현명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는 점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델포이의 신탁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그 순간이고 소크라테스가 인류의 스승으로 서양 학문과 지식 탐구의 전범이 되게 된 아주 결정적 순간입니다. 제가 안 여쭤봐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찾아다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본인이 똑똑하다고 얘기를 했구나 라고 했는데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을 안다. 그거 아주 대단히 훌륭한 기란법적인. 그게 2500년 전 동시대 사람이죠. 만난 적 없는 공자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제자 자로가 스승님 알미란 무엇입니까? 라고 공자님한테 물었는데 공자님이 지지위 지지 아는 걸 안다 그러고 부지위 부지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러는 것이야 라고 알며 본질을 딱 그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하고 똑같은 거죠. 예. 내가 모른다는 걸 모른다라고 하는 거다. 아는 걸 안다 그러고 그 지금 이제 우리 2500년 뒤에 와서 그거를 메타인지라 그러고 뭐 상위인지라고 새롭게 설명을 할 따름이지 공자님 소크라테스 선생 동서양의 지적 전통의 최고봉에 있는 그 지적 축을 확립하신 분들이 이미 2500년째 우리한테 전수한 건데 우리가 제대로 대중화시키지 못하고 우리 언어로 풀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한 4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철학 시간으로 돌아온 기분이라서 아주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저는 이제 이런 IT를 하다 보니까 큰 실패가 큰 성공으로 이루어진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아마존 공부를 했는데 스마트폰이 실패를 해서 에코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마켓플레이스는 아마존이 옥션을 실패해서 매출의 50%를 담당하는 이 마켓플레이스가 나왔고 사실은 이런 큰 실패가 그 아마존이 상품 검색에 있어서는 1인자인데 구글과 엄청 싸움을 해가지고 본인이 깨지고 난 다음에 결국은 바꿔서 1등이 된 건데 중간에 보니까 실패가 주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참 용어는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성공이 돼야 실패가 주는 선물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패만 했을 때의 좌절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다가 찾았어요. 뒤에 보니까 로버츠라고 하는 연방 대법관이 학교 졸업식에서 야 니들은 가능하면 좌절을 해봤으면 좋겠다, 어려움을 겪어봤으면 좋겠다, 불평등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러지 않을 애들이기 때문에 니들은 그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작은 실패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일어나지 못할 실패 같은 경우는 참 어렵겠다. 그래서 어려서나 아니면 작은 기업들도 작은 실패에 대한 부분은 실패가 주는 선물일 수 있겠다.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막 결론을 내버려가지고 사실은 패자 부활전이 없으면 아무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스타트업 시도를 안 하느냐? 왜 미국
만큼 활발하지 않냐. 우린 스타트업 했다가 보증수고 해서 막 집안이 다 망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회복 가능한 실패여야 되고 그리고 기본 안전장치가 있어야지. 미국에서는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자들이나 실패 경험을 가장 소중하게 뭐 해봤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 실패했다가 아니라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가장 큰 학습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다음 라운드에 또 투자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되고 걔는 망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끝인 경우들이 많죠.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좋은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실패를 하고도 다음 라운드로 갈 수 있는 그게 이제 개인적인 회복력이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집안에 자산이 있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에는 안전판이 있어도 되는 거고 이제 다양한 차원의 그런 안전판은 있는 거지만요. 아까 말씀하신 그 한계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연관이 그렇죠. 해녀가 자기 목숨을 건 채취를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실패여야지 사실은 그게 도전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자면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패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면은 제가 그 조안 롤링의 그 하버드대 연설을 좀 인용을 했는데 조안 롤링이 해리포터를 한 12곳의 출판사 했다. 거부당하고 그리고 뭐 이혼녀의 싱글 마음에 실업수당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그때 가장 소중한 걸 배웠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연연해하면서 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무엇이 가장 본질적인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가 저는 실패만큼 그것이 우리 모든 제품이건 자신의 인생이건 간에 피드백이 없으면 이걸 개선할 수가 없는 거죠. 로직을 만들고 뭐 계획을 세우는데 피드백이 반응이 제대로 정확하게 오지 않으면은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어떤 프로젝트나 자기 목표에서 최고의 피드백은 실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패를 좌절로 재수없어 라고 외부로 요인을 탓하거나 뭐 객관을 분석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건데 그걸 분석하면 최고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제가 사실은 대학 때 LED를 공부해서 안에도 그 내용이 있으시더라고요. 청색 LED를 만드는데 일본이 30년 동안 그렇죠. 실패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구를 만드는 에디슨도 한 번은 실패를 하고 이게 안 되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에테르라고 하는 그 물질도 이게 있을 거야라고 물리학자들은 다 생각했었던 건데 에테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의 이제 기본이 되는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가장 큰 배움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실패라고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실패라고 하는 것을 성취지향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건 다 잃어버리는 거고 뭔가 상실하는 거지만 학습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실패만큼 많이 배울 수 있는 가장 귀한 학습이죠. 건 없는 거죠. 근데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것 중에 개념적으로 말고 그냥 물리적으로 한 재밌는 거를 이제 사례로 드셨는데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제 역사상 최대 영토를 거느렸던 그 비결이 뭘까? 영국이 뭐 산업혁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뭐 이런 과학기술들을 숭상한 그런 지적 전통이 있기도 하지만 저는 대영 제국의 결정적 출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1707년에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스페인의 그 후계자 없이 죽은 왕 후손을 뭐 필립공, 펠리페공 누가 이제 있느냐 뭐 이걸 가지고 자기 편으로 이제 유럽의 강대국들이 다 붙어서 전쟁에 뛰어들죠.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독일, 뭐 영국 다 뛰어들어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요. 지브롤터에서. 그때 이제 영국이 지브롤터를 먹은 겁니다. 스페인 땅을. 그리고 이제 이기고 돌아오다가 바다에서 몇십 동안 짙은 해무, 안개가 껴가지고 방위로 식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방위로 식별할 수 없게 된 현재 위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영국 다 와서 서남단의 실리 제도라는 암초지대에 들어가서 배 4척이 함대가 들이받고 선원 한 1,700명이 몰살을 합니다. 이기고 들어온 승전군이 배난 사고로 1,700명이 죽었으니까 난리가 난 거고 그것의 원인이 뭔가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해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도 바다에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도값과 경도값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위도값은 해상에서 태양과 북극성과의 각도를 관찰하면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 당시 경도값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경도 파악 실패로 그 사고를 겪은 건데 그래서 영국은 해상 경도 파악을 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사상 최대의 상금을 겁니다. 역사상 40년 동안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다가 주인공이 나타나서 그 상금을 받아가는데 그 결과 영국은 세상에서 제일 먼저 바다에서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니까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영국 해군하고 대충 알고 있는 상대국 해군하고 싸우면 백전백승. 바다를 제패하는 능력, 제해권을 갖게 된 게 그 식민지 경영의 결정적 순간이었었다. 단순한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 그때 당시에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그것의 출발점은 바로 영국의 그 실패, 그 그렇죠. 해난 사고, 그리고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였던 거죠. 사실 지금 우린 GPS 덕분에 더 이상 경도 파악 못하느라 고민할 필요는 없죠. 바로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시간은 지금 그린위치 표준시에 딱 맞춰져 있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보다 9시간 빠른 시간인 거죠. 편견과 무지가 오히려 강력한 내 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편하려면 편견과 무지를 가져야 되고 가능하면 합리화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사람이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 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는 인지부조화, 회피심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뭐든지 자기가 마음의 평화, 인지의 평화를 얻는 쪽으로 현상을 아주 왜곡하거나 조작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걸 인지하는 것. 우리가 이제 그런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데 저는 메타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읽어보고 공부하게 되면은 내가 이성적인 존재, 항상 똑똑하고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판단은 항상 어떤 식의 오류에 빠질 수 있으며 어떤 편향에 빠질 수 있으며 나는 어떤 심리적인 취약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무조건 무시하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안에 갇혀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와 생각이 다른 것도 받아들이게 되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합리적 존재가 아니다. 합리화 하는 존재다. 하려고 한다. 뇌도 편하게 하려고 하고 너무 애쓰지 마라. 이제 우리가 인지적 구두쇠라고 사람은 뇌를 가능한 한 방법이 있거나 우리 한 번 간 길은 처음에 긴장해서 이것저것 뭐 보지만 익히 아는 길은 긴장하지 않고 가고 그때 뇌를 딴 데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지적으로 항상 지름길을 찾아가고 편안한 상태를 추구하는데 그게 이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가 그거 아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으로 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잘못된 판단이 제가 미국의 500대 기업 포춘에서 예고를 한 게 뭐냐면 76%는 조만간 없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리더의 편향적인 판단, 오류. 그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해서 가능하면 그런 고집, 자기만의 그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리고 현실에 대한 판단 미스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신 것도 같고 제가 보니까 1970년대 아폴로 사건 저도 그거 잘 아는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야, 산소통이 우주에서 터졌는데 이걸 어떻게 귀화를 시킬까 해서 나사에서 그걸 막 15개 모듈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결국은 야, 이렇게 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우주인이 살아갔다는 거죠. 와! 하고 했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클로즈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산소통 규격이 서로 달라가지고 동그랗게 네모나게 만들고 이제 그래야지만 그리고 뭐 양말도 넣어서 그렇죠. 해보고 뭐 모두 넣어보고 이거는 덜 과학적인데 이런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런 클루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좀. 이게 지금 클루지라는 책이 자청의 역행자라는 책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클루지라고 하는 책이 되게 재미난 책입니다. 게리 마커스라고 하는 신경과학학자, 인지심리학자의 책인데 이 클루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서툰 해결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만약에 입력값 중에서 뭐 입력값이 67일 경우에 에러가 난다. 그러면은 요거만 67일 때만 딴 방법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하고 나머지 안 건드리고 그냥 코드 안에 그것만 딱 나오게끔 있잖아요.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겉으로는 문제가 없이 잘 굴러가는데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업데이트
딴 사람이 하게 되거나 이제 뭐 다른 상황이 저럴 때 이제 그게 그대로 반복되고 망신당하는 거죠. 일종의 땜빵이죠, 땜빵. 예, 예. 응? 우리 맞습니다. 인지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인간이 진화하면서 처음부터 지적 설계를 해가지고 지적 생명체가 인간을 이러이러한 기능을 놓고 이러한 기능을 놓고 해서 구조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적 설계를 한 게 아니라 원시적인 생명체로부터 진화하고 해서 우리 뇌도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 이런 식으로 나중에 덧입혀졌듯이 클루지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예를 들면은 흔적 기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꼬리뼈니, 맹장이니 맹장. 뭐 여러 가지 지금은 쓰지 않는 뭐 털 같은 거 뭐 다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왜 이런 식으로 인간이 진화하고 발달했느냐? 직립을 하는데 혹은 뭐 피부 호흡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갖출 때마다 새롭게 그 기능을 달성하는데 목표가 되는데 방해만 안 되는 식으로 땜질식으로 계속 이렇게 보강해 나간 거지. 예, 예. 처음부터 야 이건 불편하니까 이건 아예 없애버려 뭐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합리적으로 설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진화 자체도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덧붙이면서 그래서 이 클루지라고 하는 게 땜질이니까 기능은 웬만한 경우에 잘 작동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우리 이성과 본능이 그렇습니다. 이성과 감정이. 보통은 감정을 이성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정이 훨씬 더 근원적이고 강렬하고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이 이성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잘 훈련받고 잘 통제된 사람은 이성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부체계 감정을 예.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하는 거지만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거를 덧입혀진 예. 그게 통제하지 못하면 그때 이제 뭐 사고 나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위안이 됐어요. 제 집사람은 항상 저한테 왜 처음부터 잘하지 이렇게 대충 하냐. 근데 사실 대충 하면 빨리 끝나고. 근데 우리 업계도 보면 프로그래머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구조를 설계하는 친구들도 보면 그때그때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걸 갖다 뭐 기초를 탄탄히 하고 네. 모든 걸 다 설계하고 이거보다. 근데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구나. 왜냐면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들도 임기응변에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클로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네. 거죠. 그냥 땜질한 상태로 끝내버리면 그거는 사실은 금방 또 다시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설계해가지고 만들 수는 없어요. 이 상황에서 그 문제를 일단 미봉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작동하게 만들면서 다음번에 이 학습, 이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설계를 할 때 조금 더 낮게 설계를 하는 거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 처음부터 아키텍처 완벽하게 세워가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땜질 경험들을 잘 학습하면 다음에 조금 더 정합적이고 구조적인 설계를 잘 해낼 수 있겠죠. 야, 이거 위로와 위협을 동시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땜질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그것이 학습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잘해라. 이런 의미로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왜 질문 안 하냐 이놈들아. 질문을 해야지. 제 학생들한테 항상 이렇게 하는 얘기가 질문 좀 해라.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정말 수업을 알아들어서 질문 안 하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존의 리더십 원칙 중에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be curious, 의문을 가져라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중간에 보면 개인의 성공을 예측하는 변수 중에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 생각하고 비슷하시네. 호기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강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도 이제 번역된 책인데 스코틀랜드 학자가 쓴 큐리어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호기심 격차 시대가 열린다. 근데 지금 보면요. 과거에는 지식과 정보 자체를 누가 갖고 있고 그것이 어디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학 도서관이나 어디 무슨 정보기관이나 뭐 이런데 그게 있었으니까 누구의 머릿속에. 근데 지금은 인터넷 찾아보면 뭐든지 그 자리에서 다 나오는 세상이 된 거죠. 게다가 뭐 챗 GPT까지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은 우리 학생들도 보면 한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한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덕후들이 많이 있어요. 웬만한 사람 전문가 지식 뺨치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덕후가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덕후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강력한 지적 도구,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즉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인데 왜 호기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을 어떻게 갖고
갖고 있고 어디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격차가 생기니까 뭐 예. 예를 들면 음란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또 엄청나게 써먹을 수 있는 예. 것이고 어떤 분야의 바둑에 대해서 혹은 어떤 기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면은 자기 호기심 가진 만큼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학습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옛날에는 호기심을 가져도 그거를 찾아낼 정보가 없는 경우나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호기심 격차 사회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얘기를 말하는 거죠. 엘빈 토플러가 오래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보 사회, 정보가 힘과 권력이 되는 사회인데 예. 그 정보를 그럼 누가 이용하느냐? 정보를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은 따로 없는 거죠. 뭐 재벌 2세가 정보를 많이 갖고 태어나겠습니까? 그렇죠. 호기심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최고의 이런 정보화 사회의 지식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거다. 호기심 격차 시대. 이거 멋진 용어인데요. 한마디에 그냥 확 들어오는데요. 뭐든지 물어볼 수 있는 세상이니까는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져도 지금은 뭐든지 다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호기심만 가져도 사실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위치를 가질 수 있는데 호기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 여러분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근데 이제 예. 그게 어려운 게 호기심을 갖고 있으면 뭐든지 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동시에 어떤 효과를 갖냐 하면은 뭐 지식이 있는 사람이건 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옛날에는 야, 그 사람 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야. 모르는 게 없어. 라는 인격과는 무관하게 이제 지적 능력이나 지식 자체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맞들고 인정해 주는 게 있었는데 예. 지금은 그것에 대한 폄하가 되게 있어요. 그 사람 아니 뭐 알긴 뭘 알아. 나도 3분만 검색하면 바로 그 그렇죠. 사람만큼 알 수 있어. 자기가 호기심을 발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과 무관하게 나도 한 번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쟤보다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호기심을 쓰지 않으면서 과신하는 태도가 또 있어요. 그걸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턱이 낮아졌으니까 그거 자체에 대한 폄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한 격차가 있는 거죠.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얘기도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얘기. 만물 박사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요즘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네요. 그러고. 네, 아재들의 용어입니다. 연식이 드러나는. 아니 왜냐면 요즘은 알고 싶으면 얼마든지 알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옆에 상식 백과 있으면은 유용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눈총 받습니다. 아는 척한다고. 나도 그거 검색해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제가 또 여쭤보고 네. 싶은 건 터닝 클루거. 무식하면 터닝 용감하고 클루거, 예. 찰스 다윈이 예. 하신 얘기가 무지는 예, 지식보다 더 예, 확신을 예, 갖는 예. 그 그러니까 사실은 목소리 큰 사람이 예. 이기는 그런 더닝 크루거 실험이라고 하는 게 이그 노벨상 상을 받은 특이한 예, 대자 노벨상 예, 예. 상까지 받은 그건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지식에 대해서 대단히 겸손하고 유보적이고 그런데 모르는 놈이 대단히 무식하지만 더 큰 확신에 소리는 차 있고 자신만만하고 자기 알고 예.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식할수록 용감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다 알고 있는 걸 심리학적 실험으로 입증해낸 거죠. 예.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근데 그러면 그거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완벽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그렇죠. 생각되는 그렇게 해야지. 겁니다. 그것에 의존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어떤 자격증이 있는데, 내가 거기 경험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해봐서 알아. 뭐 여러 예, 가지 다. 해봐서 알아. 그런데 10년 전에 했었던 것과 경험이 달라졌을 수 있고,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계속 이동표적인 예, 세상이니까는 사실 지금 가장 위험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게 전 가장 위험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기술 변화가 정보와 지식의 변화가 이렇게 급격하지 않았습니다. 즉 대학교 졸업장 가지고 고등학교 명문 대학 혹은 전문직 자격증 가지고 자기 직업생활 20년, 30년을 별 불편 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세상이 있었는데 지금 교수님 영역에서 그 분야에서 지금 박사학위를 새로 땄다. 몇 년이나 유효합니까? 얼마 못 가죠. 얼마 못 가죠. 옛날에는 그거 평생 자기 교수 그렇죠, 생활 할 수 그렇죠. 있었는데 예, 예. 지금은 한 3년, 5년 정도 가면은 잘 가는 거죠. 새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은 바로 낡은 지식이 돼버리는 세상인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정보의 유효기간이 짧아지는 세상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금방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 헤라클레이토스 우린 같은 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2500년 전에 사회 변화와 기술 변화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즉 낯이 날카로워져 봐야 한 세대 만에 얼마나 날카로워졌겠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작년까지 메타버스, NFT, 웹 3.0 얘기하다가 지금은 생성형 AI 얘기하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라 그래도 알파고 시절만 해도 우리가 야 그래도 창의적인 기술 이 분야만 살아남겠는데 했는데 요새 글 쓰고 소설 쓰고 그림 그리고 작곡하는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또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러닝 크루거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확신에 가득 찬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은 금방 변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술과 지식의 변화가 얼마나 빨리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그 얘기지 않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 얘기가 지금 통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아재들 라떼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게 저도 이제 대표적인 그 세대입니다만은 그 라떼 안 먹는데요. 네. 그 얘기가 나온 배경을 보면요. 바로 저는 이 메타인지 현상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당신 그 업데이트하지 않은 고리타분한 얘기를 또 끄집어내는 세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젊은 층이 나 그거 듣기 싫소라고 그런 식으로 유머와 비하를 담아서 그런 식으로 용어를 만든 거고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상당히 울림이 있는 적어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여진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 다 알고 있고 그거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피드백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죠. 나이 든 세대한테. 아주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이 나이 드신 세대에 완곡한 충고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는 경고. 네, 그렇죠. 그 이미 세상 바뀌었고 더 이상 그 통용되지 않고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아 설명충 필요 없습니다. 나도 그거 검색해 보면 그 설명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강 듣고 뭐 유튜브 다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세상이 변하고 좌표도 변하고 모든 것이 흘러버리고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인데 그 얘기를 과거에 우리 문 말이야 뭐 이렇게 그렇죠. 곤란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게 얘기를 이렇게 한 가지를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많이 들었던 파블로 카잘스의 말씀 아주 정말 첼로의 노장이시죠. 근데 80 넘어서까지도 몇 시간씩 연습을 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90 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비슷하게 피카소 선생님께서도 90에서도 계속 그림을 그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다작을 만드셨. 그래서 야 이게 그래도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는 그래도 끝없는 노력, 어떤 연습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변화를 그래도 이겨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래서 보니까 장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장인에 대한 그리고 이 라떼는 말이야 말로 하지 말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끊임없이 노력해라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는 거기에서 파블로 카잘스 20세기 최고의 첼리스트가 이미 첼로 정상의 기량을 갖고 있는데 80 넘어서까지 계속 하루에 서너 시간씩 연습을 하면서 기자가 왜 당신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첼리스트인데 지금 연세에도 계속 연습을 이렇게 혼자서 열심히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내 실력이 점점 나아지는 걸 느끼거든. 그때도. 그러니까 정확한 피드백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카소가 처음부터 비구상, 추상화를 그렸냐면은 그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그림으로 가서 보면은 이 구상회화에서도 정점에 도달합니다. 10대 때 이미.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피카소가 그렇게 롱런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 아트 장르에서 가장 적극적인 실험을 하면서 자기의 그림 스타일을 계속해서 뒤집고 변형시키면서 피카소가 황소 이런 거를 추상화한 거 단계별로 보면은 이게 그냥 감에 의해서 어떤 게 아니라 엄청난 정교한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것도 알거든요. 자기 장르를 끊임없이 전복하고 파괴하면서 실험해 왔었던 그게 카잘스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기 인식이 있었으니까 이게 좀 나아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고 직전의 화풍과 뭐가 개선돼야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가장 선구적인 실험들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여쭤보고 싶은 거에 대한 답을 얻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동인이 뭡니까? 라고 했는데 결국은
셀프 디스럽션, 자기 혁신이라는 예, 예. 자기 혁신인데 그것의 전제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었던 알고 거죠. 계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그거서부터 음. 조금씩 나아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와의 싸움인데 자기를 이기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를 이긴다 이럴 표현보다는 자기의 한계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자기의 장점이 뭔지 자기의 단점이 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를 알아가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봤는데 다 영역도 다르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공통점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그거를 오랫동안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면 넘사벽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남들이 좋다 그러는 거를 외부에 기대가지고 평가하고 그걸 수용해가지고 그게 미래에 유망할 것 같아. 그게 폼나 보여. 라는 식으로 선택한 경우들은 일시적으로 잘 나간 것처럼 보여도 자기 인생을 그렇게 길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혹은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라는 게 제 직업적 관찰의 결과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이 자기 파괴, 자기 혁신은 어떻게 보면 파괴가 들어가고 무엇인가 과거를 누르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구 박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뭐냐면 조화예요, 조화. 내 것을 잘 알아서 거기서부터 조금씩 나아가는. 역시 철학과 출신 맞으시네요. 이 부정적 수용에 대한 능력, 멍청한 인간은 결론을 내고 싶어 한다. 이게 제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반감이 생겼어요. 저는 공학을 했는데 공학은 예스와 노, 영과 이를 다루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런 정답 위주의 사회였잖아요. 하물며 저 킬러 문항도 정답을 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교육하고는 상당히 상반되는 건데 이 멍청한 인간은 결론을 내고 싶어한다. 그럼 나는 멍청한가 뭐 이런 얘기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부정적 수용력이라는 말을 이게 좀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쉽지 않은 개념이고 우리나라에 거의 좀 소개되지 않은 개념인 것 같아요. 25살에 요절한 존 키츠라고 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키츠가 죽기 전에 자기 동생들한테 쓴 편지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은 무엇이냐 하면 부정적 수용력이 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셰익스피어는 등장인물들 혹은 그 자기의 작품 속에서 뭔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어떤 결과가 나도 결론을 향해서 치닫지 않고 그냥 등장인물들이 마음껏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게 풀어 헤쳐놓는다는 거예요. 햄릿이건 리어 왕이건 뭐 이런 작품 속의 주인공들이 자신만의 상황에서 이리 할지 저리 할지 계속해서 헤매는 다니는 거고 그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는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결론으로 향해서 빨리 가지 않는다. 그렇죠. 온갖 방황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하게 팽겨쳐 놓는 능력이 그 작품을 불멸의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셰익스피어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억셉터빌리티 부정적 수용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일종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인간은 불확실하면은 대단히 불안하죠. 무조건 결론이 뭔데? 그걸로 치닫는 거고 바보들은 결론을 향해 치닫는다. 결론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그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고 어떤 축을 해야 되는가 문제를 먼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규정하기보다는 문제를 주어진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스크롤 압박 있는 글들에서 그 스크롤 압박이라고 미리 표시해야 됩니다. 그 결론을 우리 되게 요청하는 세상이고 근데 그런 배경에는 우리가 조금 더 단기간에 많은 정보를 빨리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주의적인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를 깊이 있게 중요한 문제를 오래 생각한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빠른 해결책, 효율성 있는 답안, 결론을 향해서 빨리 치닫고 요구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찰하게 만드는 데는 쥐약인 거죠. 우리나라 분들이 빨리빨리 문화가 이 부정적 수용에 대한 부분을 막 이렇게 서로 상충되게 하는 건데 저는 외국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면서도요 빨리빨리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는 거를
이 외국 사람들도 다 이미 인지하고 있어가지고 자기네들도 그런 얘기를 쓰는구나.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과학은 항상 잘못을 저지른다. 이게 이제 버나드 쇼가 아인슈타인에게 건넨 말이, 과학하시는 분들은 말이야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10가지 문제가 나와. 근데 이렇게 보면 인지는 더 많은 무지를 발견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답을 모른다. 이 무지를 깨면 또 다른 무지가 나오는데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이 하니 이 과학자들이 참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 얘기를 재밌게 한 사람은 유발 하라리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예, 예. 사피엔스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인류가 오늘날과 같은 과학적 성취를 이루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식의 발견이 아니라 무지의 발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과학이 발달하게 됐다. 예. 예를 들면 과학적 실험이 그래서 도입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질서와 현상은 신의 섭리로 다 설명이 그렇죠. 됐었던 건데, 갈릴레이나 이런 시기에 와서 실험을 통해서 입증할 수 없으면,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반박되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걸 왜 그런지 설명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무지를 인정하게 되면서 그게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방법이 도입되고 과학이 발달하게 된 건데, 무지의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버나드 쇼가 아인슈타인한테 했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하나를 발견하는 거, 과학자가 뭔 하나를 해결을 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몰랐던 영역을 새로 알게 되면은 그건 하나 알게 되는 거지만 그것이 접한 다른 이 표면적들은 다 모르는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요새 생성 인공지능 같은 걸 만들어서 과거에 어렵게 처리하던 거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면은 생성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뭐 보통 가장 대표적인 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 그러니까 거짓 정보. 그 기술과 그 현상이 없었던 시기에는 문제도 없었는데, 새로운 게 등장하면은 좋은 것도 생기는 거지만 안 좋은 것도 생기고 온갖 새로운 문제들이 다 생겨나고, 저는 그런 점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이 발생되면서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근데 그거가 사람들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니까 잘 안 보이는 걸 따름이죠. 저도 잠을 못 자를 때가 있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게 막 나와 있는 거예요. 잠을 자면 또 내일 아침에 또 새로운 게 나올 텐데, 막 제가 한때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정보. 근데 저기 책이 막 나오던 시대의 데카르트도 야, 그 많은 책을 어떻게 다 읽어? 야, 예전에 그분도 그런 생각을 했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국 박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그런 정보의 홍수나 이런 사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막 해주고 싶은 얘기, 어떤 얘기를 좀 부탁드릴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중요한 지식을 반드시 배워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계 기술과 생계 지식. 그렇죠. 그래야지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가속도가 되니까 앞으로 내일이면 더 많이 생겨나면 기본적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만 따라잡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알파고나 인공지능하고 나하고 같은 선에 놓고 경쟁하려고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 우리는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지적 도구를 활용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지 않을 분야는 사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을 어디다 어떻게 써먹을까라고 하는 과제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거는, 야, 지금 요새 생성 인공지능이 뜨고 있어, 웹 3.0이 뜨고 있어, 메타버스가 뜨고 있어, 이런 거를 대상을 아는 것보다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 도스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윈도우 방식으로 이렇게 쉬워지고 편리해지는 것처럼 기술은 사용하는 방법은 점점 쉬워집니다. 요새 챗GPT 같은 게 더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대상의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나한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무엇을 욕망하는가, 자기에 대한 관찰과 통찰을 하는 게 나의 위치를 아는 것.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나의 위치를 아는 것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건 나의 가장 중요한 욕망은 무엇인가, 이런 걸 알고 났을 때 그것에 필요한 지식은 명확하게 자기에 대한 파악이 있으면 쉽게 우리가 도구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변화가
급격하고 빠를수록 그걸 따라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세상 모든 상태를 대책 없이 맞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예. 그럴수록에 변화하지 않는 하나의 요인, 나에 대해서 나의 인지의 상태, 나의 혹은 습관의 상태, 나의 감정의 상태, 불변의 지점, 상수를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이 메타인지의 힘 가장 잊을 수 없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상수, 고정된 내 자신에 대한 것을 알게 되면 최소한 50%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다.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일관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그 SK의 김지현 부사장께서 손가락을 보지 마라 자꾸. 달을 봐야지 왜 자꾸 손가락을 보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막 변하는 모든 것들을 보지 말고 그 근본을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IT나 기술도 철학하고 절대 뛸 수가 없는 그런 적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게 변화하는 판타레이 예, 예. 만물 유전 세상에서 어떤 한순간에 들어가서 그걸 파악하면 완벽해집니까? 예.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계속해서 따라잡을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적 노력을 포기할 수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때 가서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뭐야 라고 하는 거를 도구를 활용해서 배우면 된다. 생텍쥐베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부하들에게 예. 선박 제조 도구와 연장을 줘서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바다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품게 만들어라. 얼마나 선박 제조 기술과 유행이 바뀌겠습니까? 그거 아무리 가르쳐봐야 금방 쓸모없는 지식으로 대체될 텐데 바다를 향해서 무한한 동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 가장 맞는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항의하는 법을 찾아낼 겁니다. 그러면 제가 훅 하고 들어가면 실시간의 충격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는 어떤? 예. 더글러스 러시코프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미디어 이론가 지금 뉴욕 시티 대학 교수가 현재 충격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서 그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대 이 디지털 세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정보가 현재를 향해서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SNS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만나는 정보가 다 지금의 그렇죠. 현재 순간에 다 그러네요. 이런 거 없었을 때 실시간 기술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피드백이건 실시간 검색어건 뭐든지 거의 실시간이지 실시간 안 되는 거 별로 없고 그러니까요. 새벽 배송까지 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와 서비스가 실시간을 향해서 수렴하고 있는 환경이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이나 반응도 그것에 적합하게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아까 이제 달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시간의 감각과 이 서비스의 노예가 될수록 달을 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바다를 항해하고 싶은 그 욕망은 실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근본적인 정말로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선박 제조 기술이나 무슨 유행은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 그거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도파민에 의존하는 이 반응 체계는 실시간으로 가장 만족이 높은 거를 추구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긴장 관계 그리고 역설적 관계를 이해하게 될 때 내가 현재의 이런 자극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식의 관점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그 현재의 충격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생텍쥐베리 어린 환자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저는 그 얘기도 옛날에 그래 맞아. 사람이 사랑을 하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뭐 이러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 그랬는데 그 참 좋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꼭 좋은 것만 있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오히려 더 무서운 것들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딱 났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있죠. 요새 우리 쇼핑 사이트에서 다크 패턴 없는 사이트가 별로 없습니다. 다크 패턴이 대표적인 거고 우리가 이 알고리즘의 노예가 된 거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알고리즘 자체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안에 내용은 블랙박스니까 그렇죠. 어떻게 나온 건지도 모르고 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우리는 점점 더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죠. 우리는 시각에 의존하는 존재이다 보니까 과학의 역사에서도 가장 위대한 발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검출해내는 거였죠. 예를 들면 X선, 반마선. 지금 이 전자기장을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가 전파도 이용하고 모바일 세상도 살고 있고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너무나 직접적이기 때문에 제가 책에서 예를 든 게 2015년도인가요? 버즈피드의 드레스 논쟁이 있었습니다. 흰색, 금색과 파란색, 검정색. 인공 조명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노출돼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똑같은 사진을 보고 다르게 뇌가 해석하는 거였는데 두 편 사람들이 끝까지 싸웁니다. 아무리 뭐 증거가 제시되고 이론이 제시돼도 내가 눈으로 봤는데 이 사람아 그렇죠. 자기 본 것만 믿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대단히 우리 착시에 많이 노출돼 있고 착시 현상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인정하는 것. 근데 그 전까지 세상은 어땠을까요? 아마 가시광선에 보이는 게 거의 다라고 생각했고 그렇죠. 나머지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지만 예. 지금은 감마선, 뭐 베타선, 뭐 X선 엄청나게 이 전자기파 파장이 많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는 지극히 그 일부만을 보고 있다는 거를 과학의 힘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보이는 것조차도 개인적인 경험이나 그렇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좀 다시 저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몽상한 게 그럼 뭔가 객관화시키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어렵다는 것까지 인정하면 좀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것이 지금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은 정말 가시광선이 주파수의 일부인 것처럼 아주 단편적인 것이고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게 학자이건 아니면 정치인이건 아니면 경제인이든 아까 말씀하신 자기들의 성공 방정식과 자기들의 식견만 가지고서 고집하시는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특히 저희 교수 같은 분들도 좀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세상은 항상 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본 것들도 항상 변할 수 있고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자기 분야에서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뭔가 힘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인식에 빠지기가 더 쉽죠. 야, 참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대인들의 인구 밀도 퍼센트를 보면 0.2%밖에 안 되는데 이 노벨상을 받은 게 22%나 된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 인구비로 따지면 한 100배 정도의 노벨상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문해 교육을 합니다. 글자와 숫자를 잘 다뤄야만 되는 게 이제 그 율법에 이제 있는 거니까는 그걸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에서는 그 유대인 혐오가 왜 생겼냐 하면 기독교 사회에서 예수를 죽인 민족이니까 뭐 그래서 천대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많은 일만 하게 된 거예요. 고리대금업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사회적으로 필요하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 천대받는 일을 숫자 감각까지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돈을 모으면서 사회적으로 더 질시받게 되고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이전에도 유럽 각국 뭐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뭐 스페인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유대인 박해가 계속 있었어요. 독일에서만 유달리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아무리 멀쩡하게 살다가도 어느 한순간 하루아침에 근거지에서 쫓겨가지고 다 다른 데로 추방될 수 있는 그 불안을 늘 안고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학습에 열정을 갖고 있는 데다가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능력과 자산을 후손한테 가르치는데 열정적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빼앗길 수 없는 자산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사고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인 거죠. 배움, 교육과 지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제가 책에서도 인용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책 읽는 뇌 그런 책으로 유명한 메리안 울프라고 하는 뉴욕대 이제 인지심리학자, 신경과학자가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유대인이에요. 근데 자기 80대 되신 노모가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릴케 시를 읽고 괴테의 시를 읽고 하이네를 시를 읽는 걸 보면서 딸이 엄마한테 물어 엄마는 이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유창하게 그 시를 인용을 해서 적절하게 써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셨다는 말이 저는 아주 인상적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늘 그 불안감 속에서 살았다. 내가 수용소에 가서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시를 외우면 나한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외운 시를 평생 적절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한 아픔이 있는 얘기네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구도 박탈해 갈 수 없는, 강탈해 갈 수 없는 것이 무엇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 메리안 울프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달리 말하면 이 인공지능과 외내 세컨드 브레인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요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모든 지식을 외부에 의존하고 호출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 것에도 아웃소싱할 수 없는 내 하나뿐인 생내적인 뇌에 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떤 능력이고 어떤 지식일까. 저는 그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고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갖다 쓰면 될까라고 하는 걸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이 메타인지의 힘을 말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자신을 아는 거죠. 아주 간단한 사례인데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네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을 내가 내재화시켜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지내라. 제가 오늘 너무 공짜로 많은 것들을 배우는. 근데 제가 꼭 고 박사님의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것만은 아닌 게, 안에 이렇게 보면 이 빅테크들의 가두리, 그 다음에 빅테크들이 우리를 선택의 폭을 좁히는 거. 근데 거기에 예찬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맞춤형 데이터베이스들이 거대한 빅브라더가 밀어넣은 것만 아니다. 네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이 강요한 게 아니고 선택한 나만의 세계일 수도 있어. 야, 데이터에 의해서 내가 유튜브 보는 것만 보게 하고 제가 선택한 거에 비슷한 것만 계속 선택하게 하는, 뭐 쇼핑을 해도 마찬가지고, 이거 가두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그거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씀을 하셨길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최 교수님 의견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요. 어떤 게 같고 다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최 교수님이 아마존에서 검색을 하실 때 혹은 웹사이트에서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쿠키를 지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쿠키 안 지우시고 왜 나한테 이런 세상이 온 거야? 스스로 판단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맞춤형 서비스도 나 맞춤형 싫어라고 하고 넷플릭스 안 볼 수도 있고, 유튜브를 꼭 로그인하고 보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나한테 맞춤화된 나만의 이 컨텐츠 되는 게 좋아라고 하면서, 근데 얘는 나한테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도 불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누가 강요한 건 아니고 본인이 로그인하신 거고 쿠키 지우지 않으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걸 안 쓰고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그 선택지가 없는 사실상 것이지, 그걸 야 그렇게 원신처럼 쿠키 지우고 로그인 안 하고 쓰는 사람이 말이 되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IT 분야에서 오래 취재를 해오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 최고의 보안 전문가, 기술 전문가들은 인터넷 배킹 막 안 쓰고요. 로그인 안 하고 쓰고 뭐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동시에 부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던 건 아닌가. 근데 대부분 실질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운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알고는 있으나 행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네요. 아니 근데 이건 가벼운 말씀이 아닌 게, 만약에 본인들이 그렇게 항변하실 거면 행동도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혜택과 책임,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이 돼야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최 교수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각심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이 알고리즘과 이 맞춤화의 긍정적인 면만 우리 기술업체들이 서비스가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사회는 어떤 새로운 위험에 빠지게 되고 리스크를 겪게 되는지도 사실은 같이 안내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내해주지 않고 좋은 쪽만 설명하잖아요. 모든 상품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인 경계, 사회적인 감시가 같이 도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지적을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건 당신의 자발적 선택이니까 왜 우리한테 그런 책임을 묻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태도죠. 그러니까 저희도 행동을 해야죠. 사람은 새처럼 하늘을 알 수 없다. 그렇다고 비행을 경험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라고 하시고, 또 하물며 우주까지 갈 수 있다. 아니, 너무 명언을 하신 게, 세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결국 모르면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하늘을 나는 건 모르지만 중력을 알게 됨으로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씀 아주 감동 깊게 봤어요. 그러니까 알아야지만이 나아갈 수 있는 거고, 또 거기서 또 모르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 정말 명언만 이렇게 딱 해서 감동입니다. 저도 무척 이런 작업을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우리 한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계라고 하는 걸 도대체 극복해야 되느냐, 한계, 실패, 뭐 이런 얘기. 뉴턴 이전에는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몰랐죠. 예. 그 힘이 무엇인지. 근데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뉴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것이 모든 것에 작용하는 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중력 때문에 우리는 새처럼 날 수도 없고 지구상 바깥으로 뭐 몇 발짝만 뛰어도 힘들다는 걸 알게 됐지만, 중력은 인간의 행동의 제약이자 한계인데, 중력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중력을 활용하고 중력과 같이 사는 방법도 알게 된 거죠. 중력 덕분에 우리는 역학을 알 수 있게 된 거고, 중력을 이용해서 지구 궤도를 탈출하는 법도 알게 되고, 지구 궤도를 탈출해가지고 목성이나 토성, 거대 행성들의 중력을 빼앗아서 태양계 바깥으로까지 가는 스윙 바이 우주 항법까지도 배우게 되는 게, 출발점은 인간은 중력에 지배를 받고 있다. 저는 이게 우리가 한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계를 알지 못하면, 그것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절대 활용하고 공존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이용하는 법도 우리는 알게 된다. 그래서 중력이 바로 그 사례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력을 알므로 해서 나온 엄청난 그 산물들이 결국은 우리가 모르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이렇게 귀결이 되고요. 마지막 장에 그 제목을 뭐라고 다루셨냐면, 나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좀 해주시고 맺은 말을 한번 주시죠. 요새 주의력에 관련된 책들이 서점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력 산업이 팽배한 세상에 살고 있죠. 어느 때보다 어텐션 이코노미를 살고 있는 거죠. 모든 우리에게 지금 뭐 넷플릭스건 유튜브건 SNS건 다 주의력을 먹고 사는 산업이 생겨나고, 지하철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서 다 이 주의력을 쏟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의력 뭐 나쁜 거 아니죠.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이용하고 쓰는 거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나를 향해서 그 주의력을 좀 할당해야지 된다. 주의력을 모두 다 그렇게 주의력 산업의 세상에서 바깥으로만 이렇게 소비를 하면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알고리즘이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아 가는 대로 그냥 다 할당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이 주의력 산업이 팽배해지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향해서 주의를 기울여 보는 법. 그것이 메타인지의 사실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메타인지의 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자기의 고정된 위치를 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데요. 그 강론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추하는 책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우님 덕분에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